안녕하세요. 저는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녀와 딸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밤마다 사연들을 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는 날도 가끔 있어요. 하루 종일 공짜로 사연을 듣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도 제 이야기를 전하긴 어렵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완성하고 썰밤 채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멋진 성우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묵혀뒀던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연이 그렇듯이 저 또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중반이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단칸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죠.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모았고 32살이 되던 해에 시내의 건물에 새를 빌려 세탁소를 오픈했습니다. 세탁소를 차린 이유는 시골에도 부자 동네가 있으나 우리 마을에는 세탁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웃들이 세탁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 귀에 딱 들리자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모아둔 돈으로 세탁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을이 모여있는 중심지 시내에 세탁소를 차렸더니 개혁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탁 기술은 남편과 제가 틈틈이 공부하고 배워서 실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나자 저희 부부는 가나안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더군요. 번듯한 집 한 채도 생기고 통장에 잔고도 꽤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아이를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때가 되면 2세를 낳기로 했는데 세탁소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1kg도 되지 않는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버티기 어려울 경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우리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석 달이 넘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아들은 의사 선생님의 경고와는 달리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무사히 우리 품에 안겨왔고 기적 같은 아들을 우리 부부는 온실 속의 귀한 화초처럼 사랑을 가지고 키워나갔습니다. 아이가 칠삭둥이로 많은 병을 겪었지만 남편과 함께 눈을 뗄 수 없이 돌봐왔습니다. 24시간 동안 감시하며 키웠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약간 약한 몸으로 성장했지만 심각한 질병은 겪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즉시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아들을 바로 학교에서 빼앗았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요.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정으로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세탁소 일은 매우 바빴습니다. 시골 마을에 위치한 우리 가게에는 계속해서 손님이 몰렸고 결과적으로 세탁소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일을 잘하고 세심하며 또 우리보다 젊어서 일 처리를 더 성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세탁소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하는 주력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성장했어요. 근처 마을은 재개발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마트와 편의시설이 곳곳에 생겼고 세탁소도 여러 군데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세탁소의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옮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세 식구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한편
30이 넘어간 아들은 세탁소와 집 사이를 오가며 지냈고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인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청년들이 친해지려고 손을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데다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요. 어느 곳에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우리 예상과는 달리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고 장난치는 게 아닌지 물었어요. 승호야, 너 진짜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니? 뭔가 모르겠다. 여자는커녕 친구조차 없는 내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게다가 결혼할 여자가 우리 건물 2층에서 일하는 피아노 학원장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속인 거지? 나의 엄마, 그게 사실은 저희 사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드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지연 씨 잘 아시죠? 저희 상가에서 가장 친절하고 예쁜 사람이라는 걸 그야 잘 아지? 지원 원장님이 좋은 사람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놀란 거야? 지연 씨, 제 아들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피아노 학원장에게 확실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사장님, 아니라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저는 승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귄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4년 같은 4개월을 연애했어요. 어머님, 저희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깊은 사이입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을 보니 흐뭇한 표정을 짓고 좋아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제게는 처음 인사한 피아노 원장에게 큰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세입자로 봤을 땐 아주 착하고 예뻐 보였지만 아들의 아내로 맡기에는 마음이 조금 걸렸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아들이 잡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은 결혼 승낙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냈고 피아노 원장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인 데다 사교성이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소심한 아들과는 성격이 극과 극이었죠. 제 남편은 오히려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해야 잘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품 안에만 놓으려고 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했답니다. 여보, 우리 승호는 잘 살 거야. 당신이 자꾸 치마폭에 두려고 하면 승우는 평생 결혼 못해. 지금 두 사람 보니까 아주 깊은 사이더라. 아이 둘이 손잡고 길을 걷는 걸 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아들을 너무 품 안에만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장가 보내야겠지. 얼굴을 잘 생각해서 우리 아들은 이제 며느리와 살 거야. 그래도 매일은 세탁소에서 만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여보. 우리 아들을 이제 보내주고 좋은 여자 곁으로 보내주자는 말이야.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 승호가 잘 살 거니까 이제 걱정을 돌자고 하며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집은 마을에서 새로 지어진 아주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었어요.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있었던 터라 아끼지 않고 준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서로를 이끄는지 매일 세탁소와 피아노 학원에 출퇴근하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모두 짝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제 며느리가 아들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주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지요.
애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뒤에 이세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더군요. 세아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언제쯤 자녀를 가질 생각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줍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가요? 아니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쯤 아이를 낳을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못 늦게 가져도 뭐라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잖아요. 어머님, 확실하게 한 번만 대답할게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둘이서만 살 거예요. 아셨죠? 뭐라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어딨니, 새아버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고 살아야죠. 내가 지금은 아이를 싫어한다 해도 자네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 분명히 기쁠 거야. 어머니는 저렇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제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꼰대 같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요즘 세대들에게 쥐약 같은 소리예요. 부부 둘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아기를 낳으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어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낳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제게 임신해라, 아이를 낳아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당돌하게 말하자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도 동의한 내용이고 제 3자가 간섭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잘 배우고 똑똑하면 어떻게 반박했을 텐데 무조건 애를 가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며느리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심한 건 절대 바꾸지 않는 며느리는 제 조언이 통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 녀석이 세탁소에 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엄한 소리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냐며 대들기까지 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제 아내한테 그러세요?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만 산다고 했잖아요. 제발 손주 타령 좀 그만 해주세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제 아내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시는 거냐고요? 뭐라고 내가 내 처를 애기 낳는 기계 취급을 했다고? 아니요. 예쁜 자식을 낳고 살아보라는 조언이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청색하고 대드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잘못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너희 부부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 알겠냐? 그제야 아들은 말을 그쳤습니다. 결국 그렇게 손주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주 보였어요. 가사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라서 그런지 매번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마디의 딱한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둘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싶어 당황했어요. 이윽고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희 친정아빠의 사업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데요. 제 주변에는 시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게 됐어요. 저희는 남에게 돈을 빌려온 적도, 빌려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증을 부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청이겠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자금을 넘어서는 것 알아요? 어머니께서 곧장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아빠의 사업 확장 계획이 성공할 확률은 99%입니다.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증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빠가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 이윤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글쎄, 나는 누구에게든 내 돈이나 신용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주세요. 타인에게 쉽게 보증을 서주겠냐는 건 결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이해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가족 일이잖아요. 아, 그냥 보증인이 되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엄마, 나한테는 처부모님이라고요. 내가 새 아기한테 붙잡혀 산다는 건 알겠지만 이 정도로 일을 모르고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놓고 행동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해괴망측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 그만하세요. 돌아가 주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더니 몸을 돌렸다가 며느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손주 나갈게요. 어머님의 손주를 낳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효도도하며 더 가까운 관계로 지내도록 노력할 것이에요.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뭐? 손주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아이를 낳을 만큼의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얘야, 돈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아 대신해주기는 내 귀에 탈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짓거리고 나가주세요. 저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내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보증 타령을 하였어요. 이 아들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제 얼굴만 자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끝까지 보증을 서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아들 내외 둘이 언제까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거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주 뒤 며느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손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소식에 너무 기뻐해서 집안에서 기쁨을 나누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다니 세상에 감사하며 수고 많았어. 너를.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도 임신하고 느낀 바가 많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응, 그래야지.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헌신해야지.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의 자식이지만 아낌없이 받으면 안 될까요? 제 친정아빠가 보증인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또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매번 태화의 끝이 보증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빠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우리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 같구나. 또 내가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지. 사돈이 하시는 사업을 더 크게 운영하시겠다는데 조금의 보탬이 터트려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은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를 따라 사돈어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회사에는 직원 여럿이 있었고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한 적이 있나요? 어제 지금처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에 능력과 신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책임지고 사돈어른이 돈을 대여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우리 부부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달이 지난 뒤 채무자들이 우리 집에 나타나 보증서와 압류 통보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대여한 돈을 사기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사돈 어른이 투자자들의 돈 전부를 횡령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 또한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취소되어서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했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 사돈 어른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건물을 경매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까지 오셔서 그 소란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는 마치 오징어가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보니 세탁소 건물이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까지 팔고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생하여 이룬 것이 빼앗겨 버려져서 살아있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도 내고 싶고 책임을 물어도 싶었지만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참고 있었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돈 어르신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싫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남편과 저는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단칸방에서 한숨만 쉬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긴급히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힘을 보태주고자 시장에 가서 닭 1마리를 사왔어요. 삼계탕을 끓여 먹으며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는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며느리와 친구로 보이는 일행이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임신부가 흡연하는 것을 본 나는 눈이 뒤집히더군요. 나는 곧 며느리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임신부가 담배를 피우나? 어라, 어머님이 이제 기운 차리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피워도 돼요. 사실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거든요. 뭐? 거짓말이었다고요. 결론적으로 사기를 쳤지만 그때는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진짜 사업을 확장해서 대박을 칠 줄 알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빼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뭐가 어째 내가 우리를 우습게 여겼다고 보인다면 보증커지 하려고 임신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님도 참, 아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거짓말을 한 뒤에 양심에 찔려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병원에 가서 부정임신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쉽지만 손주를 드릴 수 없겠네요. 화가 말끝까지 치솟아 길바닥에서 며느리의 머리를 잡고 곤두세우며 빗방망이를 사정없이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를 우롱한 바와 알고도 하는 권모술수를 티끌 모를 삼총사인년을 복날 쪼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더군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타게 말했어요. 제가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일부러 감정을 자극했던 것 같았죠. 경찰서로 끌려가 조서를 받게 되었고 며느리와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며느리를 설득해 합의서를 받게 되었고 저는 입 닥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분명했을 뿐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사도 어른을 100,000번 찾아봤지만 하늘로 날아갔는지 땅속으로 파묻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어딨는지 물었지만 자기도 전혀 모르겠다며 배척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탁소 건물이 넘어가면서 며느리는 피아노 학원에서 승합차 운전기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아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내 자신은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집 밖으로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병을 앓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 사이에 재산도 잃었고 남편도 잃어버려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완전히 지배당해 그러던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아들은 냉랭하고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요. 혼자 지내는데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보내준다고. 이러니 엄마한테는 승훈이가 필요하다. 내 착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 너는 이제 엄마 없이 약간 외로워지고 있어.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때는 얘기하려는 건데 그날은 흥분해서 그런 게 맞지만 네 가족의 잘못을 했어. 이제 결과를 보라고. 엄마가 지하 탄탄방으로 이사가고 건물이 빼앗겼어.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 아내 탓은 아닌데. 엄마는 나중에 찾아볼 테니까 당분간은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해.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속사정 때문에 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홀로서기로 일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늘에 계신 남편 목까지 잘 살아보기로 다짐했어.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시작한 일은 출장 가사 도우미로 일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앱을 통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10시간씩의 남의 집 가사 일을 대신하며 돈을 벌었어요. 과거 생각을 일절하지 않도록 몸을 바쁘게 움직였더니 1년 만에 전세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건물주가 되는 것은 어려워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사면서 운을 노렸어요.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로또를 사면서 기분이 달라져 더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며느리는 곱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그 애는 때때로 나를 찾아왔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용돈 몇 푼만 받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아주곤 했습니다. 이 털 빠진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알아? 겨우 그런 삶을 하니 공장 마누라 학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야. 이 한심한 녀석아, 라고 말했어요. 엄마, 학원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원생들은 많긴 하지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요. 이 멍청한 놈아, 그게 말이 되니? 남는 게 없는데 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 너희 부모님은 왜 부조리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왜 우리 인생이 이런 꼴이 됐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따귀를 과감하게 날렸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대로 교육해 주려는 거야? 연신 따귀를 맞은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니 자기도 왜 이렇게 사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모자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도로 바닥인 멍청이인 줄은 깨닫지 못 했나 봐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집안 사람이랑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다해 혼을 내고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더니 그제야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얼마 후에 며느리에게 이혼하겠다고 이혼장을 건넸나 봅니다.
며느리가 바로 저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 말했길래 내 말에 순종하던 사람이 이혼장을 내민 거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냐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인연 따위와 사는 게 한심하다고 일러줬다. 그 녀석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내가 돈 뿌려먹는 존재가 떠난다 해서 아쉽냐고 물어보니, 어머니, 제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슬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때 받은 돈이 아직도 여유 있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남아있잖아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1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남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신다면 그냥 편히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도 돈이 필요 없어서 죽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어머님, 같은 생각이신 건 아니시겠죠? 제가 어머님의 별별 욕심을 평생 이뤄주는 노릇이 될게요. 정확한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왜 그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너 죽어라는 소리를 한 거야? 그런 이유로? 그리고 나의 아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겠다고? 이런 마치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연하야. 어머니,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벌써 8년이나 흘렀어요. 우리 아버지의 보증서 망한 것도 8년이나 됐다고요. 이 기간 동안 어머니께서 제게라도 해주신 게 있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친 건 왜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 같아 먼저 도망쳐 사기쳐낸 걸 알았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통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달라고. 아, 이거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지난 일을 들춰가며 탓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머님, 자식들한테 도움 주고 저승 가기 싫으시면 괜히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평생 제가 노예로 삼아줄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 코 약한 악마년아,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냐? 승호한테 내가 한 말 다 전해주고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년 인생 무너뜨리고 내 아비도 꼭 찾아서 내가 복수하고 말겠어. 며느리는 저를 보고 키득거리며 비웃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다시 교육해서 자기 노예로 살게 하겠다고 확언했었고요. 그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봐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았기에 결국 제가 그걸 한 방에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출장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삶을 연맹하며 매주 로또에 도전했었죠. 그러던 중에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저에게도 다시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기반으로 로또를 한 결과 1등에 당첨됐었습니다. 당첨금은 저와 그이가 소유하고 있던 세탁소 건물의 금액보다 2배 많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운을 가질 수도 있군요. 정말 신기했고 하늘에서 남편이 8년 만에 돌아오신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복권 당첨금을 받고 세탁소 건물을 다시 인수했는데 그 위에 더 많은 돈을 더 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렸던 건물을 되찾는 것이 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라고 가르쳐 주었고 며느리에게는 소나기를 피해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은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실도 알았고 건물을 다시 되찾았으니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사과하고 다가온다고 해요. 어머님,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와 남편이 이혼하라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기로 서약했는데 그걸 어길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셨어요. 내 아들이 벌써 너랑 이혼할 생각을 했는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일이 있느냐고 하네요. 나를 너는 알고 있다면 그만 연기하고 끝내자 그래. 아, 그래요. 하지만 전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이혼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도 버티겠습니다.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받을 것이고 말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너무 예쁘시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혼 사유를 곧 제시할 거야. 너는 돈 많고 강인한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그걸 분명히 보여줄게. 너 같은 여자를 낳아놓고 내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 역시나 내 재산을 받을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심부름센터의 사장들과 흥신소 사장들, 그리고 탐정도 고용하여 큰 돈을 썼다. 며느리를 24시간 감시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밝혀달라고 의뢰했지. 수상한 무언가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달라고 했었죠. 한 달 동안은 조심하며 다니더니 며느리가 흥신소 사장 하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그곳은 저희가 사는 시골보다 더 까다로운 시골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는 많은 차량이 세워져 있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일반 과수원 같았어요. 그러나 흥신소 사장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했더군요. 그 주인은 저희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갈취하고 도주했던 사돈으로서는 중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비닐하우스와 땅을 매입해 도박장을 운영해 수수료로 번 돈과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박장 안에서는 제 며느리가 상간남과 게임을 즐긴다고 하더군요. 사모님의 며느리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도박장은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고 매일 손님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번 돈이라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제 사돈이 남에게 사기를 치고 중국에서 도망쳐와서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며느리가 동업자라는 소문이 있고요. 게다가 상간남까지 같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는 형사들에게 연락해서 일을 망치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포될 겁니다. 네, 사장님이 마무리까지 다 해주세요. 그럼 약속한 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와 사돈 어른을 몰래 빼주세요. 경찰에 넘기기 전에 제가 손마디 좀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부하들이 몰래 그 사람을 빼올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형사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도박장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며느리와 사돈 어르신을 유인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흥신소장이 며느리와 상간남 그리고 사돈 어르신까지 모두 데리고 어둠 속으로 나왔어요. 사돈 어르신의 목소리를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이 큰 손이 왔다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야, 너무 어두운 곳으로만 가지 말고 큰 손을 빨리 보여줘.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야. 그러자 저와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르신을 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제가 큰 손이에요. 사돈 어른 정말 오랜만이네. 아니, 사돈이 어떻게 이런 곳에? 당신께 오셨어요. 차로 오셨군요. 당신 때문에 나와 남편의 삶이 망가졌어요. 당신을 찾아서 속단 옆에 있는 우리 며느리도 만나러 왔어요. 제 아들하고 이혼을 말릴 생각에 사냥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은 한 방에 모두 해결할 날이 되었네요. 속단 얼굴을 본 시아버지는 물러나려 했지만 흥신소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공격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나는 며느리를 처리하러 가서 승우야 너는 창희 씨에게 좀 손봐줘. 흥신소 사장님께서는 저 상사에게 신경 써주시겠어요. 엄마, 지금부터 시작해요. 저와 아들은 각자 맡은 악마 같은 짐승들을 패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느리의 코에 주먹을 박았더니 그가 바로 밭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대화로 해요. 우리의 하우스는 줄 테니까 대화로 해결해보자고요. 집은, 무슨 집은? 오늘로써 여기 영업은 끝이야. 이년아.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다고. 이 어미 출탄과 참여나 뭐요? 신고해서 이렇게 더럽게 나올 건데요. 나는 아직 어머니의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년이 이혼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혼 사유를 확실하게 참았어. 바람 피우는 데다가 도박장을 운영까지. 이거. 내 아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까지도 증거로 할 정도로 정말 쓰레기인 사람이야. 내 놈은 4년 감옥에 갇힐 거야. 나는 목포로 돌아가서 너를 밟아버리겠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처럼 쑥쑥 뽑아 분노를 풀었어.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치자 아들이 나를 때리고 있던 사돈으로 바뀌었어. 귀싸대기를 해주고 머리털을 거의 다 뽑았지.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형사가 도착해 살아남았어. 계속해서 때리려고 했지만 형사들이 나를 붙잡아 멈췄어. 궁지에 몰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도박꾼들은 모두 체포되었어. 돈다발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승용차 수십 대에 올라타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사돈어른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이 열렸고 두 부인은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사유가 명확히 발생하여 아들이 감옥에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히 원활하게 이혼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까지 풍족하게 받을 수 있었네요. 그 후에 저는 다시 매입한 건물에서 아들과 둘만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오랜 시간을 눈물로 사과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해당 사건에 얽힌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복종하며 살다 보니 미안하다는 말을 매일 한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약한 존재이며 사랑을 부족히 받아와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 이후로 모든 것을 거슬러 돌아보고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며느리를 보러 교도소에 면회하러 가 보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마지막 경고를 전하러 찾았어요. 며느리는 제게 며느리를 거부할 수 없었답니다. 저를 요구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요리대를 넘겨 웃음 짓는 나를 응시하자 며느리는 두 손을 위로 들며 싹싹 바르며 빌었습니다. 어머님이 백문제 경우예요. 같이 방을 쓰던 언니들이요. 흥신소 사장을 만난 후에 돈을 빌렸는데 매일 저를 괴롭힌다고요. 어머님, 이미 다 끝났잖아요. 날 감옥에 가둬놓고 이혼까지 시켰는데 왜 아직도 나를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생활은 지옥 같아요. 매일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방장이 한숨도 재우지 않고 벌을 썼대요. 아, 내가 고용한 흥신소 사장이 돈을 제대로 값싼 것 같네. 넌 여기서 썩을 동안 날마다가 지옥 같을 테고 편안하게 팔 펴고 못 자는 일도 있고 내 남편과 아들에게 한 거는 자연스럽게 판을 세워줄 거야. 물론 내 아버지도 감옥에서 진짜 지옥 같은 삶을 맛보면서 살 거야. 제가 어머님 등심 같은 아들을 팔질 않았나요?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어머니. 넘게 데리고 살아주셔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등신이랑 결혼할 뻔 했겠죠. 글쎄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어쨌든
너가 그렇게 자유롭게 욕을 하는 걸 보니 아직 판성기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아마 그때에는 내 얼굴에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눈깔은 영혼이 빠져 있을 거고. 그럼 내 아비 만나러 그만 가볼게. 시궁창에서 썩은 내 낙에 잘 썩어가라. 나쁜 년아,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아직 소리칠 기운이 있네. 다음 달에는 목에서 개미 목소리보다도 작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안녕히 가라고 씁쓸하게도 탐찹한 나이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며느리에게 농담을 하며 먹고래를 전하고 이후 사돈 어르신이 계신 교도소에 면회하러 갔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 한 경고를 다시 전하고 나왔답니다. 흥신소장에게 월급을 올려줄 테니 두 부녀의 감옥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두 부녀로부터 감옥 생활을 멈추게 해달라는 메일 받게 됐습니다. 해주는 것은 다 해줄 텐데 감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모든 편지를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제 복수는 현재 진행 중이네요. 1년이 지난 뒤 아들이 제대로 된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심리센터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는데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과거의 아픔을 상담하러 다니면서 자주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며느리는 제 아들의 과거 아픔을 잘 달래주면서 살고 있어요. 또한 토깽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낳아줘서 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아픔이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거나 속 시원한 마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좋네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